156페이지 문제 18번이요.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곡선이 동일한 것을 가져갈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그게 이제 탄력성 얘기요.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려졌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점이니까 두 개 나왔죠? 요게 A인가요? 요게 B고요. 작은 글씨가. 그러면 A가 더 비탄력적, 상대 A가 더 탄력적, 요 얘기죠? 이래놓고. 자, 기억번,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치대가 더 많다. 맞습니다. 왜?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까 바꾸기가 쉽다. 대치대가 더 많을 거니까. 이해하셨는가요? B는 지금 좀 탄력적이고 A는 지금 비탄력적. 그러면 상대적으로 A는 변동이 좀 어려운데 B는 더 바꾸기가 쉽다. 그 말이죠. 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대치가 많을 거고 여기가 대치가 더 작겠죠. 이해하셨는가요? 이거는 장기고 단기죠. 시장 전체 수요고 개별 수요죠. 같은 얘기. 그 다음에 기억번호 맞습니다. 두 번째,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가 가격 변화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거는 탄력성 얘기인데 이렇게요. 우리 탄력적이란 말은 여기가 가격 변화율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양 변화율이죠. 그러면은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은 조금 오르고 떨어졌는데 양은 엄청나게 많이 줄고 늘고 이거죠. 일보다 커야 되니까 분모 변화보다도 분자가 더 큰 게 맞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란 말은 여기가 점이니까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줄고 요거죠. 그죠? 그러면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변하고요. 비탄력 때는 가격은 많이 변하고 양은 조금 변합니다. 그 뜻이죠. 지금 말 뜻이. 그래서 수요 공급 다 필요 없이 무조건 탄력적은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수요가 증가 감소 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리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드린 탄력성에 16번, 17번, 18번이 그 말을 써놨어요. 보시라는 얘기 지금 내란 얘기예요. 지난번에 드린 유인물에 거기 밑에 맨 밑에 16, 17, 18 안 가지고 오셨다고요? 거기 16, 17, 18 요 세 지문이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개별 수요와 개별 공급보다 시장 수요와 지금 16번 읽고 있습니다. 개별 수요와 개별 공급보다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러면은 시장 수요가 더 탄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말 나와있죠. 적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X 해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해가 얼른 안 되시면 탄력성 아직 이해 못했다는 뜻이에요. 탄력성은 가격분의 양이잖아요. 그럼 탄력적이란 말은 1보다 더 크냐 작냐 요거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더 변화 크다는 얘기죠. 분자가 더 변화 크다는 얘기죠. 분모보다도.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조금 변하고 양은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1보다 작을 거니까 그러면 가격은 많이 변화도 양은 조금밖에 안 변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개별 수요, 개별 공급보다 시장 전체 수요, 전체 공급은 더 완만하죠. 그러면 탄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 수요 공급은 가격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죠.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 가격이 많이 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수요는, 개별 수요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죠. 민감하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도 관계없다니까요. 무조건 탄력적이면 가격은 조금 양은 많이 변하더라. 비탄력적은 가격은 많이 변하고 양은 조금 변하는 게 비탄력적 맞죠?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변하면 민감하죠. 가격이 조금 변하면 둔감하다. 그래서 16번이 틀린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7번 공급이 변할 때 거기 수요가 변할 공급이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개별 수요보다 시장 전체 수요가 더 탄력적 맞죠? 그럼 가격 등락폭이 커요, 작아요? 예,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해하셨는가요? 19번, 18번. 장기 수요. 그러니까 16, 17, 18은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개별 수요, 개별 공급보다 단기 수요, 단기 공급보다 시장 전체 수요 공급, 시장 전체 장기적인 수요 공급 훨씬 더 탄력성이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탄력적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탄력적은 가격은 조금 변하는데 양은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은 가격은 많이 변하지만 양은 조금 변하는 게 비탄력적 맞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적게 변하니까 둔감하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변하니까 민감하다.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 말을 이해하셨다면 다시 우리 교재 18번 지문으로 갑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번에 니은번 읽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근데 그 감소 증가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B보다 A가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이해하셨어요? B는 탄력적이고 A는 더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늘든 줄든 관계없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많이 등락이 생기고 탄력적은 조금밖에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B가 A보다 A는 겁나게 가격 변화 클 거고 B는 작을 거고. 이해하셨는가요? 사실은 이렇게 지문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거를 읽어보시면 분명히 질문을 하셔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해석 못 하셨을 건데요. 미안해요.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제 속으로는 질문을 하세요. 사실 그 뜻이에요. 근데 저 편하려고 안 해주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니은번 해석됐는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A, B 수는 전부 다 우측으로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제.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량이 늘어요, 줄어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나서 증가, 왼쪽은 감소. 오른쪽 중에 다 소비량이 늘었다는 얘기 맞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느는 것은 정상제, 소비가 주는 것은 열등제, 하급제. 그럼 지급번도 맞았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모르시겠어. 또 그립시다.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돼서 그럼 수요가 어느 쪽으로 가요? 여기에 요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면 양이 지금 늘었을까 줄었습니까? 그럼 우등제. 소득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죠. 가격 이해니까. 맞죠? 그러면 디귿번도 맞는 얘기죠? 만일에 이 녀석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양이었습니까? 줄었잖아요. 이때는 열등제, 하급제. 그러니까 디귿번도 말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수요법칙을 물어봤어요. 리을번은 보시면은 가격이 상승하면 A 수요량은 감소하면 B는 증가하더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둘 다 준 거 맞죠? 그래서 우하향한 거 맞죠? 둘 다 기울기 차이점 전부 다 우하향했잖아요. 둘 다 수요 곡선이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그죠? 곡선으로 그러면 우하향하더라. 그러면 값이 올라가면 어쩝니까? 줄어들고 떨어지면 많아지니까. 그거 모르시겠으면 그리면 돼. 모르시겠으면 그려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에 지금 어쩝니까? 여기에 지금 A고 저가 B라고 합시다. 맞죠? 값이 올라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양 늘었는가 줄었는가 전부 둘 다 어쩌니까 다 줄었잖아요. 모르시면 가격 떨어지면 밑으로 가면 되겠죠. 모르시면 그리면 돼요. 근데 거기에 리얼버전 뭘 물어봤냐면 수요 법칙을 머릿속으로 외웠는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게 리얼번 지문이에요. 둘 다 우하향한다는 소리 무슨 말입니까? 가격과 반비례니까 값이 올라가면 양은 줄고 떨어지면 는다는 그 말이죠. 둘 다 보니까 분명히 우하향이죠. 기울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상향 아니잖아요. 둘 다 수요 법칙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값이 올라가면 양이 A도 줄고 B도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어야지. 이해하셨는가요? 이게 과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가 어쩌니까 얼른 보니까 말만 생각해서 사실은 전체를 다 포괄해 쓰는 지문이에요. 이 한 문제가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예요. 사실은요. 해석을 하면은.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 거기 부동산 시장론은 구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시장론은 크게 봤을 때 맨 첫 번째가 시장론이 있어요. 시장론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입지론이 있어요. 크게 이제. 그 책의 구성이 시장론과 입지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하나 아니면 두 개 나옵니다. 여기는 둘 아니면 세 개. 그래서 대부분 보자면 여기는 한 문제, 여기는 보통 세 문제,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만일에 이쪽에서 두 문제 나온다면 여기는 아마 하나 정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로 봤었을 때 4개 아니면 5개 왔다 갔다 합니다. 4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시장론 전체로 보자면. 그 다음에 이 시장론 안에 들어가 맨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뭔가, 요놈에 대해서 문제를 정말 자주 냈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두 번째는 장기와 단기. 여기서 또 기간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장기, 단기. 요걸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필터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보의 효율성. 정보의 경. 여기 정보의 효율성. 요렇게. 그러니까 구성이 지금 4파트로 됐어요. 근데 요 4파트 중에서 과거 제일 많이 들어간 요거는 과거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 4개에서 점이니까 많이 나오면 2개. 그러니까 요거 잘 나오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문제 많이 만들면 4문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장기 단기는 용도 지역주가 정확하니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거 한 문제가 일반적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입지론은 크게 봤을 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가 처음에가 주거집지론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상업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업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지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건 안 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거지는 옛날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상황 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 2개가 나오는데 요 녀석의 2문제, 여기 한 문제.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2문제 나온다면 요게 2문제 나올 겁니다. 작년도도 상업지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흡입력 계산 문제가 작년도 문제 바로 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테마가 전체가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면 되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거기 시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집에서 읽어봅시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시장이란 말은 경제학에서는 그죠, 물건 사고 파는 게 시장이 아니라 만드는 매개체만 되면 돼요. 맞았다고 다 봤어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양동 시장은 구체적 장소로서 시장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옆에 보니까 오랜만에 군대 동기를 만났습니다. 너 부산 사는데 왜 서울 왔냐 물어보니까 서울로 이사를 오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집을 지금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못 구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래요. 지금 땅속 지나가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야, 내가 집이 하나 있거든. 그거 가격이 얼마고 너랑 하면 전세가 얼마 줄게. 올래. 그러니까 온대요. 거기가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 지하철 속이. 또 이번에는 오랜만에 촛불 집회에 갔습니다. 가서 초등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너 요즘 뭐하냐 그러니까 명퇴했대요. 야, 그러면 나 뭐 하거든. 우리 집 와서 같이 일할래? 한대요. 거기가 바로 시장이에요. 그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소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란 구체적 장소로 시장도 있지만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고 양과 질이 형성되는 전부가 다 뭐다?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객장 가서 보고하는 거 주식시장 맞죠? 내 컴퓨터가 주식시장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시장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적 개념을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말하면 사고 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만나는 매개체만 되면 전부 다 시장. 그러니까 만나서 가격과 양과 결정되면 장소에 관계없다는 얘기. 그 시장은 크게 2가지로 분할하는데 의미 없으니까 지금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대신에 오른쪽 시장에서 완전 경쟁시장하고 불안정 시장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 완전 경쟁시장이 뭡니까 불안정이 뭡니까 그거는 나오지 않는데 뒤에서 한번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맨 먼저 완전 경쟁시장.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말은 조건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수의 수급자.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 전부 다 다수란 뜻입니다. 이 말은 수요자가 몇 명 이상일까요?
아닙니다. 수요자는 관계없습니다. 수요자가 두 명에서 다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가격 설정력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다수란 말은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격을 지 맘대로 올리고 내려갈 수 있으면 불완전이고 내 맘대로 안 되면은 완전이란 말을 써요. 그 말을 이렇게 합시다. 태평양에다 물 한 바게스 부어볼게요. 그럼 분명히 물리적 양은 는 거 맞죠? 태평양에다 물 한 바게스 부었어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수학적으로 물리적 양은 분명히 늘었죠. 수위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0.00001.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수의 수급자란 말은 한 사람의 수요자, 공급자가 양을 늘리건 줄이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프라이스 테이크란 말을 써요. 가격 순응자란 말을 써요. 근데 불안정의 시장에서는 욕조에다 물 한 바게스 부어봅시다.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는 게 눈에 금방 보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수요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가격 설정력이 있다고 말해서 프라이스 메이커란 말을 써요. 가격 설정자.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수급자란 말은 한 사람의 시장 영향을 주냐 못 주냐 그 뜻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부동산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엔 동질성. 그러니까 일반 완전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히 대체가 됩니다. 동질적 재화예요. 완전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의 시장에서는 들어갈 때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때 돈 안 되면 나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데 진입장벽이 없어요. 중개사 시장도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세요.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합리적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의 시장에서는 전부 다 다수의 수급자고 완벽히 동질성이, 그러니까 완벽히 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근데 불완전 시장은 이게 전부 다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완전한 정보. 그럴 때는 완전한 시장에서는 정보가 완전한 정보란 말은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정보가 다 오픈되고 누구나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완전한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수급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시장은 수요는 유효 수요를 말하고 공급은 유효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요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만 수요자지 구매력이 없는 사람 수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수급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질성 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울의 땅 한 평하고 그 다음에 광주의 땅 한 평 크기는 똑같은데 대체가 되죠? 서울의 금안동, 광주의 금안동은 완벽히 대체가 되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장벽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있습니다. 진입장벽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금융조건도 진입장벽이죠. 150억짜리 물건 사고 싶은데 누구나 다 150억 있는 건 아니죠. 빌려올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중개업을 할 때도 진입장벽 분명히 있죠. 있는 사람만 하세요.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완전하죠? 안 그렇죠? 불완전 정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아니라 그죠? 불완전 경쟁성 소수의 독점적 시장이 거의 만들기 쉽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또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조건지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쓴 이유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 뜻이. 여기까지만 오시고. 거기의 성립조건,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 상품의 동질성 다 나와 있죠? 그거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 그런데 뒤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수급자고 동질성 거의 없고 그 다음 진입장벽 많고 정보가 매우 불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불완전 시장 쭉 나왔죠. 거기 완전 시장 조건 뭐 쭉 나왔는데 그거 박스 절대 오는 거 아니에요. 잠 안 올 때 오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대신에 어디를 볼까요?
특성을 좀 봅시다. 특징.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특성에서 국지성, 거래, 비공개성 나오죠. 요것만 이해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맨 먼저 나왔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자고요. 맨 첫 번째가. 그래서 맨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 특성이요. 그러고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또 뭐랑 또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동산 시장하고 비교해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맨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고 부분 시장이죠. 국지성. 그러니까 지역성을 갖죠. 또는 아니면 국지성.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시장을 무슨 성질 때문에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그래서 언제든지 부동성적이라면 항상 자리가 어쩌고 위치가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면 부분 시장이라고 하죠. 또는 아니면 세분화된 시장 또는 하위 시장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뭐라고요? 그죠? 지역적 시장 또는 부분 시장. 그러고 보니까 부동성에서 임장활동, 정보활동, 국지성, 부분시장, 세분화된 시장 그걸 이렇게 쭉 연결해놨다는 거 사실은요. 여기에 써먹으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비공개성.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를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거래 비공개성.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개별성. 그러니까 일반 동산은 공개 안 해도 어쩝니까? 어떤 사람이 금 10돈 샀대. 가격 모르시죠? 금방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금 10돈 샀다니까요. 그러면 그 10돈 얼마 주고 산지 알아요? 몰라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땅 100평 샀대요. 몰라요. 어디서 산지 틀리기 때문에. 광주서 100평 사도 주거지인지 상업지에 틀리죠. 도로에 바짝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틀리잖아요. 지하철역 있는지 없는지 공법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개별성 때문에 공개해도 어쩌니까 알지도 못해요.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요? 개별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디가 간다냐면 우리 저때 평가 가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우리 비교 방식 같으면 그게 얼마에 팔렸을까 내 것도 얼마로 이렇게 말했죠. 근데 정보를 공개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샘플을 모르니까 복사본은 더더욱 모를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거래를 비공개하기 때문에 샘플을 모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 공개를 안 했으니까 정확히 정보가 안 나오니까 샘플을 정확값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샘플이 얼마니까 내 것도 얼마에 썼는 거예요. 그럼 샘플이 부정확하니까 복사본은 당연히 부족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교 방식 좀 쓰기가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요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볼까요? 세 번째 또 보시면 이제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비표준화성. 표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표준화성이요. 그러니까 모양도 위치도 가격도 수익도 전부 다 비표준화. 금 한 돈에 얼마, 10돈이면 얼마 정확하니 딱딱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은 땅 한 평에 얼마 정해졌죠? 표준화돼 있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별성하고 부동성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서 또 뭐라면 개별시장 요렇게. 표준화가 안 되잖아요. 모양도 위치도 가격도 수익도 거래도 전부가 다 비표준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조직성. 그래서 부동산은 조직이 없어요. 역시가 또 요거 두 가지 때문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동산은 서울 본사에서 만들어서 지방 총판 싣고 가서 대리점 가서 동네 구멍가게 가서 어쩌니까 요렇게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산은 그저 가격의 집중적 통제가 가능하죠. 본사에서 가격 내려 올려 그럼 어쩌니까 일제히 동네 구멍가게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들어가죠. 그죠? 부동산은 서울 본사에서 땅 만들어서 광주로 싣고 와서 대리점 통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의 집중적 통제가 돼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동산 항상 공급자 한 사람하고 수요자는 일대 무한대 관계입니다. 언제 대부분 보자면 자동차 공장 사장님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구매 전부 다 어쩌니까 수요자니까 일대 무한대 관계요. 그리고 이 관계가 절대로 안 깨져요. 저는 절대로 자동차 공장 사장님 될 수가 없으니까 안 깨집니다. 또 부동산은 다 깨져요 이제요.
또 구조로 봤을 때 부동산은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으니까 이걸 위쪽으로 뭐라고 하면 상위시장이라고 그래요. 윗상자 상위시장. 그러면 아래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하자 하위시장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동산은 이런 계층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언제든지 1대1 관계죠. 언제든지. 집 사실 때 현대 아파트 당첨받을 때 대표자 정해서 전부 다 사인했죠. 직접 다 자기가 했잖아요. 그죠? 일반 동사는 옷 사실 때 제일 먼저 공장 가서 양복 사오신 분 계세요? 백화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왔죠. 뭔가 단계를 거쳐서 전부 다 왔잖아요. 맞죠? 근데 부동산은 반드시 수요자 공급자가 1대1로 만나서 사고 팔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집을 살 때는 수요자인데 팔 때는 제가 언젠가는 공급자 될 수도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가 비고정성, 비노출성이에요. 일반 동산에서는 가격이 오르건 떨어지건 수요자 공급자는 반드시 딱 겉으로 표시가 나죠. 부동산은 값이 올라가는 추세가 보입니다. 공급자는 일제히 잠수에 들어갑니다. 수요자만 나와요. 값이 떨어질 추세가 보입니다. 정반대로 바뀌어요.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이런 비저주성 때문에 이걸 뭐냐면 하위시장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1대1 관계고 직접적 관계고 비고정성, 비노출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 말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거 말고도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전한 시장이 돼요. 이거를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었어요. 서브마켓이란 말이요. 그래서 요 서브마켓 말하니까 요걸 어떤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말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서브란 말이 밑이란 뜻이죠. 서브웨이, 지하철, 지하도. 서브마린, 잠수함. MAR이란 말이 바다란 뜻이에요. 마린보이. 다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 어쩌니까 먼저 하위시장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그죠 부분시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개별시장 번역 나르면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하자면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이러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마켓의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앞쪽에 네 가지가 원인이에요. 이렇게 불안전하다 보니까 가격도 제각각이겠죠. 그래서 그 결과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감정평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서브마켓 결과하고 원인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나온 국지성, 그 다음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원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가격도 모두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 결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평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한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예요. 그래서 5개를 써가지고 다음 중에서 성격이 틀린 거 골라보세요.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문제가. 대신에 이쪽에서 문제 나오면 지문을 길게 써야 될까요? 짧게 써야 될까요? 길게 씁니다. 즉 내용이 쉬우면 지문을 길게 써야지 사람을 속이기가 쉽죠. 내용도 뻔한데 짧게 쓰면 답이 금방 보여.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가 어긋나.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틀리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울수록 지문을 길게 쓰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짧게 써줘요. 그래야 논리가 맞다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1번 국지성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역수지. 요거 얘기합니다. 1번 얘기가 국지성.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공간적 지역이 뭐 일정 지역에 국한된다. 지역, 부동성. 그래서 동네별로 쪼개졌습니다. 무슨 시장? 부분시장, 세분화된 시장. 됐어요? 즉 지하철이 신설되면 집값 상승하는데 그 수혜를 보는 지역은 그 동네만 보더라. 그러니까 그 동네만 보는 거지 옆 동네는 못 볼 수도 있죠. 다른 지역은 더더욱 못 볼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동네별로 쪼개져서 나누어진 지역성, 국지성 또는 부분시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가서 땅 사고 집 살려면 그 동네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지역 분석도 지역 또 장소 얘기 또 나왔잖아요.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또 단독과 공동시장 또 다르다. 저가 임대 전부 다르다. 전부 다 세분화된 시장, 지역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 비공개성, 거래를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따라서 매도점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거래하고 가격 형성되므로 거래량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 사고 집 살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는 거죠. 그래서 조세 탈루, 포탈 이런 목적으로 비공개하는 건 맞죠. 그래서 등기부는 가격을 써라.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편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은밀성, 시장정보 수집이 어렵다. 그래서 비공개 때문에 시장정보 모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시장정보가 얼마니까 내 것도 얼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교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장 가격적으로 모으기 어려우니까 비교 방식을 쓰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얘기 나오죠. 원본이 정확해야 복사본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원본, 샘플이 지금 부정확한데 샘플에 지금 오자가 있어요. 복사본은 당연히 오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가.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고 상품 거래에 따라서 시간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비교 방식 좀 쓰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비표준화성. 완벽히 대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대량, 그래서 일몰이 대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요 낱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이제 말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성질 때 부동산 시장은 요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 말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만 나름대로.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장이 불안전하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격도 하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딱딱 정해진 것은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이 서브마켓에 대한 원인하고 결과를 반드시 혼동하시면 안 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 비조직성. 그 다음 5번 같은 수급 조절 곤란성. 너무 당연하죠. 정확히 말하면 공급의 양적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 수요가 아니죠. 수급 조절이란 말은 수요 공급 조절이라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급의 양적 조절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공급량이 많냐 적냐, 수요가 많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격이 같아요, 틀려요? 그죠? 근데 일반 동사는 여기 금값이나 서울 금값이나 똑같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매매기간의 장기성. 그죠? 이것도 역시 영속성하고 또 밀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고 뭘 할 때 매매기간 장기성.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보는 거 아니요? 왜? 안 없어지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건 금방 아실 거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보면 이제 법적 제한의 과다. 부동산 시장에서 법적 제한의 과다는 부동산의 무슨 특성? 왜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합니까? 부정성 때문에. 부정성. 그리고 양적으로 증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건 이렇게 하지마 해. 법적 규례. 그래서 토지 공개념 기억나실까요? 부정성에서 토지 공개념 이용하고 사용할 때 사회성, 공공성 필요하다는 얘기. 바로 이쪽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8번을 많이 속아요. 다수의 수급자 아닙니다. 소수의 수급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 아니에요. 반드시 보니까 소수. 왜?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수의 수급자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아닙니다. 요거 살짝 많이 바꿨었어요. 그 다음에 이자리에 민감한 자금 반응하고 일반 동사는 금리가 오르건 떨어지건 다이아몬드 숫자 그렇게 많이 안 변하고 컴퓨터 숫자, 자동차 값 그렇게 많이 안 변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자율하고 매우 민감하죠. 거꾸로 갑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 많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는 줄어듭니다. 금리가 그죠? 올라가면 줄어들고 떨어지면 많아지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것도 지문에 5번씩이나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는 고가품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금 유용성과 밀접하죠. 노트북 살 때는 융자 안 받아요. 옷 좋은 그죠? 옷 살 때 융자 안 받아요. 집 사고 땅 살 때는 융자 받습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지렛대 효과 활용.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지렛대 효과. 나머지 다 버립니다. 그래서 딱 4가지만 기합시다. 요것 때문에 부동산이 불안전합니다. 그 결과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오면 지문을 길게 써야 논리가 맞죠. 그래야지 헷갈리기 싫고 지문을 2줄 섭줄 쓰면서 맨 끝에 살짝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능이란 말은 자본주의 시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시장은 무엇을 만들 건지 종류가 결정돼요. 얼마나 만들 건지 양이 결정돼요. 어떻게 만들 건지 방법이 결정돼요. 누구를 위해 만들 건지 대상이 소득 분배가.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양과 질과 방법과 시기가 결정되는 게 전부 다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원 분배는 배분이라고 하려고 그다음에 교환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교환이란 말도 속으로 사고 파는 거 맞죠? 우리 그래서 교환이란 말이요. 우리 교환할 때 사고 파는 건데 이것도 어쩌니까 옛날에는 서로 물물건 바터 시스템 물물건 할 때는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했었죠. 그럼 물건을 서로 교환할 때는 서로 욕망이 둘이 똑같이 만나야 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쌀 한 가마니 팔아서 보리를 5가마니 얻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나는 보리 5가마니 주고 쌀을 얻어야 되겠다. 그 욕망이 이중질체딱 되었을 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쌀 한 가마니 주고 보리를 5가마니 얻고 싶은데 B는 나는 보리 3가마니 주고 쌀을 얻고 싶어. 그럼 욕망이 서로 안 맞아. 거래가 안 돼. 그래서 가운데 뭐를 끼워 넣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낑낑대고 물건 지고 가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하나 징표로 만드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조개껍질로 이거 갖고 합시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돈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들이 쌀을 분명히 팔러 가시는데 돈 사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맞죠? 분명히 저는 쌀을 사오셨는데 쌀 팔아왔다. 이해하셨습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말이. 그러니까 분명히 쌀을 팔러 가는데 돈 사러 간다. 참 이상해. 쌀 팔아 돈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쌀을 사오셨는데 쌀 팔아오셨대. 우리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쪽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교환할 때 물건 교환했잖아요. 물건끼리 서로 했잖아요. 이게 똑같이 안 되니까 가운데 했잖아요. 뭔가를 끼워 넣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돈이에요 이제. 그래서 돈을 처음 받을 때는 조개껍질로 했습니다. 이게 쓰다 보니까 깨지고 부서져 안 되겠어.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걸로 해요. 그래서 포목 같은 거. 너무 부피가 커. 조그만 동전으로 만들었어요. 무거워. 지폐로 만들었어. 이것도 복잡해. 수표로 만들었어. 더 복잡해. 카드 하나. 순서가. 맞잖아요.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돈은 물건을 교환하는 비율이죠. 사고 팔 때. 말이 참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환율이라는 말은 교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가 이번에 0.25%가 올라갔죠. 그거는 변동금리 얘기입니다. 고정금리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0점이 올라가서 보통 0.75에서 1% 정도 돼요.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1.25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일에 100억 달러를 한국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만 생각해봐요.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거 어쩌니까 1.25 이자를 준다 한다면 거기는 지금 0.1% 준다 가정합시다. 근데 이 녀석들이 2019년까지 3%대까지 맞춘다고 지금 예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25밖에 안 주는데 거기는 3% 준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100억 달러 예금한 사람은 1.75%의 이자 차이가 나죠. 100억에 1.75 달러면 1억 7,500만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하면 약 한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럼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죠? 달러가 점점 빠져나가요. 그러면 또 우리도 금리를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를 막 살리려고 지금 하는데 새 정부 나와가지고 경제 살려야 되는데 올리자니 또 부담스러워요.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조금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 공간 배분이라면 교환이라는 게 쭉 나왔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창조기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얘기예요. 거기도 시험 문제 방향 우리 상식적인 얘기인데 요 얘기요.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매도자의 제한값은 점점점 떨어지고 매수자는 점점점 올라가죠. 이게 지금 매도자 살 때 이거는 매수자. 제가 대전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광주 살다가 제가 96년, 95년도가 이제 대전 갔거든요. 대전에서 2년 살다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만일에 3월 1일 날 지금 대전 집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는 대전 내 건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팔 때는 내 집은 비싸게 받고 싶죠. 서울 집은 내 거 아니죠. 그죠?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만일에 대전 가서 6억에 팔고 서울 가서 4억에 산다 가정합시다.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직은. 지금 매수자 내가 살 때는 어쩌니까 4억 주 사고 내 거는 6억 주 팔려고 하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제가 5월 1일 날 이사를 가는데 그러면 아직은 3월 1일이니까 2달의 여유가 있으니까 용기가 좀 세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도 가격이 4억에는 못 사겠고 6억에는 안 팔리니까 용기가 약간 꺾이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내 거는 아니야 5억은 안 되는 것 같아. 여기는 6억 5억 5천 여기는 4억은 안 될 것 같아. 4억 5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점에 딱 만나서 5억에 팔고 사고 했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전 집 놔두고 한 달 동안 서울로 출퇴근을 해봤습니다. 돈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생각이 나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오옥이 아니라 나는 빨리 오고저고 사고 싶어. 몸이 피곤하니까. 실제로 2년 동안 서울까지 출퇴근했습니다. 매일. 네. 기차역 직원들을 다 알아요. 차장들 다 알아요. 딱 서 있으면 딱 한마디 모르다.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예, 왕복. 기차 시간표 다 외우고 다녀요. 같은 호남선도 시간마다 틀려요. 멈추는 정차액이 틀려요. 경부선은 정시 30분. 그 다음에 진주 가는 것은 15분대. 대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울산 가는 것은 20분대.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다 틀려요. 그건 제 얘기고. 이때는 어쩌니까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피곤해. 그래서 안 되겠다. 5억이 아니라 빨리 5억 6천 주고 사자. 팔 것은 야 빨리 처분해. 4억 5천 팔자. 이럴 때 중개에서 딱 가운데 끼어서 사장님 5억 5천 하려고 하는데 내가 5억에 사줄게. 빨리 사줘. 4억 5천 팔려고 하는데 5억에 팔아줄게. 예, 빨리 팔아줘. 여기가 부동산 중개시장. 여기는 시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얘기요. 그 다음에 8월 1일쯤 됐어. 10월 1일. 한 5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몸에 약간 길이 들만도 해. 너무 올랐어. 이때까지 5개월 동안 너무 억울하죠. 나 안 할 거야. 너무 떨어져서 차라리 안 팔아. 내가 그러려고 해서 빨리 팔았지. 그래서 여기는 퇴장하는 시기. 그래서 여기가 중개업이 이루어진 시장이죠. 여기는 절대 중개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매도자의 제한값은 점점점 떨어져 갈 거고 매수자는 점점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제한값이 점점 변화돼요. 이거를 그죠? 어떤 경제학자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요. 의미 없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살려고 할 땐 처음부터 많이 주고 싶으시죠? 거저 얻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안 되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니요? 착한 매도자 아니어도. 맞죠? 그래서 그 얘기가 제가 어쩝니까? 보시면 쭉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S, 그 다음에 오니까 D 나왔죠? 그러니까 S는 어쩝니까? 공급자니까 매도자. 그 다음에 우리는 D자 써놓으니까 디맨드, 수요자, 매수자. 그 뜻이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거기까지만요. 나머지 다 버립니다. 그 다음 주택시장에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주택 소유하고 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가부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택 소유하고 수요도 한마디만 정의하면 되니까. 대신에 다음 주에는 여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지론 전부 다 끝까지 갑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좀 페이지 수가 많거든요. 다음 주에 입지론, 저 뒤에까지 전부 다 읽어오시는 게 좋을까요? 그냥 오시는 게 좋을까요? 그죠? 다음 주에는 몇 페이지까지냐면은, 저도요, 233페이지요? 그죠? 233페이지 조금 읽어오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강의 안 했던 파트예요. 일요일달도 없어요. 11월, 12월도 없어요. 그때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꼭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